이권과 분양권을 두고 억대의 돈이 오고 가는 범죄 느와르의 대표적인 영화 신세계를 보면 이제 조폭이 나오는 매체들에선 시멘트에 섞여 유기된 시신과 절단난 신체 조각이 클리셰처럼 등장하는데 현실에서 이러한 영화를 모티브로 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처럼 수억 대의 돈이 아닌 고작 3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 때문에 시체를 드럼통에 담그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말도 통하지 않는 머나먼 타국에서 우연히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반갑고 안심이 될까요? 그러나 그날 여행을 하기 위해 도착한 태국에서 한국인들을 만난 건 일어나선 안 될 불행이었죠. 저렴한 물가와 풍부한 볼거리, 이국적인 먹거리로 가득 찬 나라 태국. 34세의 노 씨는 그런 태국의 분위기를 사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바쁘게 취업을 준비 중이었음에도 시간과 돈이 생기면 곧바로 태국으로 여행을 갈 만큼 그곳을 사랑했죠.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곳에서 노 씨는 태국의 밤을 더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한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노 씨가 향한 곳은 방콕의 RCA라는 클럽들이 모여있는 클럽타운이었죠. 초보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에도 나와있는 그곳은 여기가 강남인지 방콕인지 헷갈릴 정도로 길거리 곳곳에서 쉽게 한국인들을 마주칠 수 있었는데, 혹시 한국인이세요? 노 씨가 술집 안에서 만난 건 20대 남자 2명이었죠. 노 씨는 동생 같아 보이는 그 남자들과 한동안 시끄러운 술집에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들은 이미 3월부터 태국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술 기운이 올라오고 태국의 이국적인 분위기와 후덥지근한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노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들 앞에서 조금 어른인 척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평소보다 술 기운이 더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컨디션 때문인가? 오늘따라 훅 취하네. 라는 생각을 하며 노 씨는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함께 있던 남자 2명도 자연스럽게 노 씨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분명 찬바람이 부는 술집 밖으로 나왔고 휘청거리는 자신을 누군가 부축을 해준 것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 다음 노 씨가 눈을 뜬 건 처음 보는 자동차 아니었고 노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깼잖아. 그 목소리는 분명 아까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생 같던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술에서 깬 노 씨가 몸부림을 치자마자 매서운 주먹질이 그에게 쏟아졌죠. 영문을 모르고 폭행을 당하던 노 씨는 제대로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3명의 남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정신도 차릴 수 없게 두들겨 팼기 때문이었고, 혼란스러운 노 씨의 머릿속엔 왜? 라는 물음밖에 떠오르지 않았죠. 분명 처음엔 타국에서 마주친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었기에 경계하지 않았고 같은 나라 사람이었기에 쉽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반가움이 두 번 다시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없는 악몽으로 바뀐 건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7일, 저는 태국에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던 A씨는 자신의 34세 아들 노이종씨가 지난 4월 30일 태국으로 출국한 뒤 8일 뒤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했죠. 댁의 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약을 몰해버려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들을 무사히 보고 싶으면 당장 300만 바트를 보내십시오. 300만 바트는 약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아들이 태국에 그저 관광을 하러 갔을 뿐 약에 연루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죠. A씨는 이 연락을 받은 뒤 곧장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고를 했고, 대사관 측은 태국 경찰에 즉각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협박 전화가 부디 흔한 보이스피싱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태국에 입국한 노 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죠. 한국에서 무직이었던 노 씨는 태국에 비교적 자주 오고 간 것으로 보였는데, 저는 태국 경찰 측에서 노 씨에게 현지에서 만난 태국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녀를 만나 노 씨가 태국에 도착한 뒤에 동선을 조사했습니다. 여자친구 B 씨는 5월 2일 방콕 RCA 거리에 있는 66클럽에서 노 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했는데, 클럽 안에서 한국인 2명과 마주쳤어요. 그리고 돈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B 씨는 노 씨가 한국인 남자들을 만났다고 진술했고, 저는 해당 클럽 주변의 CCTV를 분석했고 5월 3일 오전 2시경 클럽 밖으로 나오는 노 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런데 태국에선 여자친구인 B 씨를 제외하곤 일면식이 없던 노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건지 비틀거리는 노 씨를 한 남자가 부축하고 있었죠. 남자는 노 씨의 허리를 잡고 어딘가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노 씨와 의문의 남자의 동선을 따라 CCTV를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2명의 남자가 노 씨를 클럽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태운 것을 확인했죠.
차량은 조사 결과 렌트카였는데 동선을 쫓던 저희는 용의자들이 중간에 픽업 트럭으로 차량을 갈아탄 것을 확인했고 트럭이 이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했을 때 계획된 납치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용의자들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29세 김영권, 24세 이로운, 27세 이용진으로 밝혀졌죠. 저는 한국에 있는 김영사를 통해 이들이 고향 선후배 관계라는 것과 불법 도박 관련 전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탑승 기록에서 3명 모두 3월부터 계속 태국에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 씨의 가족을 협박했던 전화 내용을 가지고 약에 연루된 인물들인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명 모두 한국에서 전과가 있긴 했지만 의아하게도 약에 관련된 건 없었죠. 저희는 추가적으로 3명이 노 씨를 차로 납치하기 전에 한 상점에서 플라스틱 통과 밧줄 그리고 가위를 산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는데 용의자 3명이 10일까지 파타야 저수지 인근에 있는 숙소를 빌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용의자들이 묵었던 숙소의 CCTV에서 불길한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5월 4일 오후 9시경 그들이 검은 물체를 들고 나와 픽업 트럭에 짐칸에 싣는 것이었죠. 용의자들은 약 1시간 있다가 트럭을 끌고 나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보였고 저희는 숙소를 중심으로 인근 일대를 샅샅이 뒤졌는데 그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던 맨뿌라찬 저수지도 포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투입된 잠수부들의 수색 작업이 2시간이 넘어갔을 때 여기 뭔가 걸렸습니다. 잠수부들이 설치한 크레인에 의해 인양된 건 200m 크기의 드럼통이었습니다. 그건 사건 전 용의자들이 구매한 통과 일치했는데 CCTV상에선 텅 비어있던 드럼통을 열었을 때 그 안은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로 꽉 채워져 있었죠. 불안한 정막 속에서 해체 작업이 이어졌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시멘트 속에선 시멘트 가루와 피에 섞여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노 씨가 숨을 거둔 채 알몸인 상태로 웅크려 있었습니다. 드러난 건 머리 부분과 오른팔 그리고 상체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건 노 씨의 열 손가락이었고 동시에 용의자들이 상점에서 가위를 샀던 이유가 밝혀지고야 말았죠. 시체와 시멘트로 채워진 드럼통과 잘려진 손가락들은 마치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게 하기 위해 손가락을 자르고 시체가 떠오를 수 없게 물속에 영영 수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점은 시신을 수장시킨 건 그렇다 쳐도 가해자들과 피해자 간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다면 굳이 손가락을 자를 이유는 없었다는 겁니다. 태국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이 일어난 날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일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을 때 살해 가능성이 있는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이 적었다는 거죠. 분명 범행을 계획하고 은닉하려는 과정에서 어디서 본 건 있다는 느낌을 주긴 하는데 사건을 분석한 프로파일러들과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이 전문적인 범죄 조직이 아니고 유사한 범죄 경험도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피해자 노 씨의 시신이 드럼통에서 발견된 뒤 가해자 3명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태국 현지 언론은 가해자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로우는 한국으로 출국했고 이용진은 캄보디아로 도주 그리고 김영권은 미얀마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월 12일 오후 7시 46분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자택에서 이로운을 검거했는데 이로운은 체포될 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죠. 다음날 5월 13일 오후 8시경 인터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한 숙소에 한국인이 묵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캄보디아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공조해 5월 14일 자정이 넘은 시각 도주했던 이용진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먼저 잡힌 두 사람은 처음부터 노 씨의 돈을 노리고 계획한 범죄라고 자백했죠. 이들은 클럽 안에서 노 씨가 돈 자랑을 하는 걸 목격했고 이후 그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렌트차에 태운 뒤 동선에 혼란을 주기 위해 미리 준비한 트럭으로 옮겨 탔는데 그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던 노 씨가 깨어났고 이때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가해자들은 노 씨의 상복부를 주먹과 무릎을 이용해 때렸다고 진술했고 노 씨의 1차 부검 결과 시신의 양쪽 갈비뼈 등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노 씨의 휴대폰 비밀번호 패턴을 풀기 위해 그를 추가적으로 폭행했죠. 몸싸움 끝에 가해자들은 노 씨의 목을 졸랐고 끝내 노 씨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노 씨의 사인은 폭행으로 인한 호흡부전이었고 살해 추정 시간은 5월 3일 오전부터 5월 4일 오후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유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노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협박을 했던 거죠.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노 씨의 계좌에서 돈을 찾기도 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들이 손에 넣은 돈이 고작 370만 원이었던 겁니다. 노 씨는 고작 그 돈 때문에 머나먼 타지에서 참혹한 시신이 되고 만 거죠.
심지어 아직 노 씨를 드럼통에 넣은 가해자들 중 한 명인 김영권은 붙잡히지 않았는데 먼저 검거된 두 사람은 김영권이 모든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와중에 범행의 명확한 동기와 목적,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마지막 한 사람인 김영권의 검거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나라에서 같은 나라 사람의 손에 끔찍하게 살해당한 노 씨의 장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태국에서 전통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태국의 장례식에선 딸랏밭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장례용품이 쓰이는데 그중엔 이런 구절이 수놓아져 있죠. 지나간 것은 되돌아오지 않으며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나지 않고 부활하지 아니하며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다. 불교를 믿는 인구가 많은 태국이기에 이 구절은 윤회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여기서 진짜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는 건 고작 320만 원이란 돈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드럼통 속에 넣고 버린 범죄자들 중 한 명인 김영권일 겁니다. 부디 이 범죄자가 잡혀 이생에 남은 피해자의 한이 풀리길 바랍니다.